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이번에 책 내셨다고요? 예, 신간을 냈는데 나의 한국 현대사라고 제목이. 이제 이 책은 나의 한국 현대사니까 시대 구분을 내가 있기 전과 내가 있은 후 이렇게 해서 1959년부터 2014년까지 55년의 기록. 박정희 시절에 대한 평가도 좀 있을 것 같고 촌평들 좀 해주시죠. 전두환은. 유신체제의 지극히 불필요한 연장. 노태우는? 왜 있었는지 모르는 정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의외로 네. 가장 저평가된 대통령이라고 봐요. 네,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많이 했잖아요. 욕을 먹지만. 예, 김영삼 대통령은 그도 한때 정말 멋지고 빛나는 때가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죠. 우리 한국 현대사에 자기의 인격을 가장 깊이 각인시킨 인물이 박정희, 김대중 두 사람이다. 사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리더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두 분이 만든 나라라고 해도 좋을 정도 아니겠냐 그렇게 봤죠. 이명박 대통령은? 언급할 가치가 별로 없더라고요. 4대강 말고는. 네. 예.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별로 너무 객관적일 것 같지 않아가지고. 예, 아무래도 그렇죠. 나의 한국 현대사 1959년부터 2014년 55년의 기록.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펴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만.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변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네, 8월 8일자 조간신문이 전하는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뭐 어제 저녁부터 좀 회자가 됐던 인물입니다. 예, 저녁 자리에서 여러 사람 좀 만났는데 박영선, 네, 이 이름을 좀 부르는,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마지막 희망, 기대의 수식어로 거론됐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아닙니까? 예. 새누리당 이완구 그리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만나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합의를 하고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 문제, 특검 추천권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양보했고요. 조사위 구성 문제는 여당이 양보했는데 이번 합의는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왔던 내용을 야당 스스로 상당 부분 포기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박영선 원내대표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각오해야 할 상황이지만
730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 등을 감안해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던져요? 박영선 원내대표가요? 예. 박영선 원내대표가 730 재보선 민심을 더 이상 강경 투쟁하지 말고 웬만하면 타협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유족들 또 야당 지지층의 비난을 무릅쓰고 여당과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헤드라인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 전격 합의. 네. 박영선의 결단. 네. 예.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이렇게 시커멓게 박영선의 결단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합의 내용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현재 의석수로는 모든 분을 다 만족시켜드릴 수 없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만 만족시켜 준 거군요. 그런 셈입니다. 예. 박영선 원내대표 측은 당내 반발, 유족 반발 등의 부담이 있을 건 알았지만 더 이상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여야가 자기들 입장만을 내세우는 건 국민에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자기들 입장만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예. 여당 입장만 내세우기로 이렇게 합의를 한 셈이지요. 한겨레 3면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유족이 믿었던 박영선은 왜? 이런 제목입니다. 세월호 참사 99일째인 지난달 23일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하루 종일 빗속을 걸었습니다. 이튿날 서울 광장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100일 추모문화제에 참석하러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까지 걸어 올라가는 유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는데요. 진정성이 있다고 믿었던 박영선 원내대표가 유족들과 상의 한마디 없이 새누리당과 특별법에 합의를 하고 나서자 유족들은 배신감을 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족들의 입장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런 유족과 야당 지지자들의 들끓는 분노에 대해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기자와 만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야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줄 여지가 있는지 여러 경로로 새누리당이 타진해봤는데 도저히 뚫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때 여당 쪽 추천 인사보다 야당 유족 쪽 추천 인사들이 더 많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라면서 그동안 여당은 유족들의 진상조사위원 추천권을 2명만 주자고 했고 우리는 3명으로 하자고 했다면서 그토록 버티던 새누리당이 오늘 그러니까 어제지요. 유족 추천을 3명으로 하자고 물러섰기 때문에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한 측근은 상설특검법을 박영선 원내대표 본인이 법사위원장으로 있을 때 만든 것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면서 이 때문에 진상조사위원을 1명 더 확보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한겨레는 실리적 차원에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맞는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가 소통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마디로 혼자 결정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맡아온 전해철 태스크포스 간사 그리고 특별법안을 만든 우윤군 정책위 의장 김현미 세월호 국조특위 간사 이 문제와 관련한 핵심 인물들이거든요. 이분들도 합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당직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아마 박영선 원내대표 뼈 아프게 만들 겁니다. 다음 주 교황 방문을 맞아서 세월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끌어오를 때 그 에너지를 모아서 다시 한번 특별법 투쟁을 할 수 있었다. 왜 이렇게 빨리 합의를 해줬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 사실 어제 합의 과정 두고도 여러 가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 이완구 원내대표와 만났을 때는 좀 말싸움도 오가고 그랬는데 감정 대결이 아주 극에 달했죠. 예. 이 내용은 잠시 후 뉴스의 재구성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유족이 믿었던 박영선은 왜 이런 의문에 대해서 예. 일설에 의하면은 혹시 비공개 회담 한 80분 동안 이어졌거든요. 예. 이 비공개 회담 때 새누리당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거역할 수 없을 남모르는
압박 수단을 꺼내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 압박 수단에 결국 굴복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인데요. 새누리당과 조선일보가 박영선 대표의 결단을 잔뜩 축혀 세우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새누리당에 카드가 있었던 거 아니겠는가 하는 뭐 근거는 없습니다. 추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의혹들이 좀 제기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박영선 원내대표는 진짜 실리를 획득한 것인가? 이 정도 합의된 특별법으로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인가? 오늘 한겨레 신문이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잘 요약된 사설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예. 한겨레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런 특별법으로 진상규명 하겠다는 건가? 이런 제목입니다. 특별법이 아니라 사실상의 일반법이죠. 세월호 일반법. 예. 예. 여야 합의 내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진상조사위원회 따로 특별검사 따로가 돼버린 점이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은커녕 특검 추천권도 갖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진상규명은 오롯이 특검의 몫이 됐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동행명령권이나 자료 제출 요구권을 준다 하더라도 한계는 명백하다. 특검보 역시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을 오가는 연락책 이상의 구실을 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 특검, 진상조사위 이 두 가지 중에 진상조사위의 야당 추천위원을 더 많이 늘리는 걸로 실리를 챙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진상조사위는 한마디로 말해서 힘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힘은 특검에 쏠리는데 그 특검에 대한 추천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7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래서 과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특검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우리가 쭉 봐왔던 특검, 그 특검의 권한이거든요. 그 특검이 그동안 밝혀냈던 진상규명 뭐가 있습니까? 없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는 아무리 박영선 대표가 포장을 하려 해도 세월호 진상규명이라는 진정한 목표에 다다르기 힘든 그런 합의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유족들의 울분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11면을 보면서 유족들의 입장이 어떤지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대책위는 가족은 아무런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혼자에게 진실 문제를 내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여야 합의는 교황 방문을 앞두고 애가 다른 그야말로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똥줄이 탄 청와대를 위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한 발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독립적 특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서 새누리당의 세월호 전국 탈출 시도의 들러리가 되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가족대책위원장 말씀입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억울하다. 이번 합의는 유가족을 2번, 3번 죽이는 행위다. 국회는 유가족 없이 누구를 위해 특별법을 만든 것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경근 대책위 대변인은 여야 합의안을 항의하는 뜻으로 얼마 전 단식을 풀었는데 또다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대책위와 대책회의는 단식 농성 중인 유가족과 다시 논의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성역 없는 진상조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교수회는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여야 합의안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예. 제가 박영선 의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예. 어떤 일이 있나 좀 보기 위해서요. 예. 이 배너 중에 하나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네. 결국 새누리의 마음으로 응답하겠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의자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네. 박영선 원내대표가요. 아. 이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이거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해도 된다라고 혹시 오판한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와 당 원내대표를 사실상 겸직하는 거죠. 예. 예.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유족은 뭐 면구스러워서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맡아온 태스크포스 간사 또 특별법안을 만든 정책위 의장 또 세월호 국조특위 간사와는
사전 논의를 한 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잠정 합의를 해놓고 예. 내가 당에 가서 예. 의견 물어보고 최종적으로 답변을 주겠다. 예. 이런 절차는 거쳤어야죠. 글쎄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박영선이 뭔가 그 자리에서 이완구로부터 거역할 수 없는 압박 수단에 의해서 굴복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자, 아주 뭐 게시판 지금 의견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뭐 관계된 소식이긴 합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 이런 기사를 실은 일본 산케이 신문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은 이례적으로 기자실을 찾아서 이런 사실을 전했는데요. 윤두현 홍보수석, 조윤선 정무수석이 잇따라 기자들과 만나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을 기사에 썼다. 민형사상 물을 수 있는 책임을 강경하게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추궁하겠다. 거짓말을 해서 독자 한 명을 늘릴지 모르겠다. 엄하게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우리 검찰에 고발을 합니까? 아니면 일본 검찰에 고발을 합니까? 일본 검찰에다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아니라면은 한국 검찰에 제소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그 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예.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예. 산케이신문 보도 내용이 뭐냐? 경향신문은 얼버무립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7시간가량 박근혜 대통령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은 사생활 때문이란 의혹이 있다라는 취지로 보도했다고 전했는데 예. 그 기사 내용을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프로에서 번역한 건데요. 그러니까 산케이 신문이 보도한 내용이죠.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기사를 쓴 사람이 이제 가토 다스야 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인데요. 문제가 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증권가의 관계자에 의하면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상대는 대통령의 모체, 새누리당의 측근으로 당신은 유부남이었다고 한다. 대통령과 만날 당시에 유부남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증권가는 그 이상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신중해진다. 또한 소문은 이미 한국의 인터넷 등에서 사라지고 읽을 수 없다라고 한다. 일종의 도시 전설화되고 만 것이다.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에서도 소문은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남녀 관계에 관한 일이라고 분명히 적혀있지 않다. 칼럼을 쓴 최보식 기자는 다만 그런 느낌으로 저속한 것으로 간주되어 온 소문이 사석에서도 단순한 잡담이 아닌 뉴스의 어떤 격으로 뉴스처럼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아마도 대통령과 남자에 관한 이야기는 한국 사회 구석구석 여기저기서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산케이 신문이 보도한 내용이죠. 네, 증권가의 이른바 찌라시라고 하지요. 이 찌라시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한 정도입니다. 뭐 세월호 당일에 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적시한 건 아니고 증권가 또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을 인용해서 당일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청와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히지 못하는지 그런 내용을 아니 좀 답답한 게 예. 나 사실 그 7시간 동안에 이거 하고 있었다. 예. 이 얘기를 왜 안 합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법적 소송으로 간다면은 예. 대통령이 그날 뭐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산케이 신문한테 이 기사의 근거를 밝혀라라고 대응할지 네. 사실은 내가 7시간 동안 이거 하고 있었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거 오보고 거짓이다. 네.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단지 입에 담기도 부끄럽다는 이유로 이걸로 상대를 처벌하기란 쉽지 않죠. 예. 하여간 청와대가 끝까지 가겠다고 하니 지켜볼 일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을 비롯한 많은 신문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묻힐 뻔했던 윤일병 구타 사건 이거 어떻게 진실이
뭐 전부가 다 드러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윤일병의 억울한 죽음의 그 배경 일부라도 드러나게 된 데에는 한 병사의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구타당한 윤일병이 앰뷸런스에 실려갈 시점이었습니다. 같은 부대의 김모상병이 가해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충격적인 구타 사실을 부대장에게 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1400여 쪽에 이르는 수사 기록에 따르면은 4월 6일 윤일병이 집단 구타로 쓰러진 뒤 40분이 지난 오후 5시경 위병소 앞 면회실에 있던 김상병은 앰뷸런스가 급히 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직 사관이 누가 실려갔는지 알아보라고 했고 의무반에 전화를 걸어보니 가해자였던 지모상병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윤모 일병이 실려나갔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저녁 6시 20분경 김상병은 식당 근처에서 평소와는 달리 불안해하는 이 지모상병을 만났습니다. 김상병이 물어봅니다. 윤일병 어떻게 된 겁니까? 윤일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에 대해서 가해자인 지상병, 나 육군 교도소로 갈 수도 있겠다. 넌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되물었다는 겁니다. 냉동식품을 먹다가 질식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지모상병은 놀라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 그게 아니다. 우리 의무병들이 수차례 폭행하다가 냉동식품이 목 안으로 넘어가 기도를 막았고 몸을 떨고 오줌을 지리는 등 평소와 다른 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 군기 빠졌네 꾀부리지 마라 라면서 때렸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은 지모상병은 밥 먹으러 가자는 선임의 말에 자기를 떴다고 하는데 그로부터 또 얼마 뒤 밤 9시 45분경 흡연장에 있던 김상병에게 지상병이 다가와서 아까 나눴던 이야기는 우리 둘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헌병대 수사관이 왔을 때 윤일병이 단순히 냉동식품을 먹다가 쓰러졌다고 거짓 진술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의무반 선임 후임들이 입을 맞췄다는 거지요. 지상병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이 김모상병이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지상병은 윤일병이 이대로 안 깨어나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사실대로 말하면 폭행을 주도한 인물 이모병장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다. 나도 지금 불안해 죽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김상병은 상부자에게 이 내용을 보고했고 결국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의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이렇게 보고를 상부에 했는데 상부는 또 은폐, 축소하고 나섰으니 말입니다. 오늘 국민일보 이면을 보면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훈령을 제대로 안 지켰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고 있는 김관진 실장이 사건 이후에도 국방부 부대관리 운영 지침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대관리 훈령이란 이름인데요. 부대관리 훈령이라는 것은 국방부를 비롯한 각 군의 일반적인 행정사항과 사건 사고 발생 때에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대관리 훈령을 보면은 사회에서 무리를 빚은 사건에 대해서는 국방부 차원에서 사고종합대책본부를 꾸려서 사후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책본부는 철저한 사고 조사와 언론 보도, 장례 절차 수행 등 전반적인 사고 처리 업무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실장은 윤일병이 사망한 뒤인 4월 8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요 사건 보고는 사망 사건 등 군에 중대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하는 보고인데 보고서에는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고 가해자들이 가한 가혹 행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상습적인 폭행이 자행된 악성 사건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차원의 사고대책본부를 꾸리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은 당시 조찬간담회에서도 사건 내용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그 이후 사건의 전모나 추가적인 수사 내용, 처벌 그리고 대책 마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이런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경질, 문책 이 목소리가 어제도 나왔는데 청와대는
끝끝내 무시했습니다. 다른 군에서 자녀를 잃은 이런 부모님들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윤일병이 부럽다. 잔인한 그 멘트가 가능한 건 뭐냐면요. 가혹행위로 해서 군에서 자살이든 타살이든 세상을 떠난 그래서 자식을 잃은 이 부모님들은요. 진상규명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는 우리의 그 군과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묻힐 뻔했던 육군 28사단 윤모일병 사망 사건을 수면 위로 드러낸 것 이것은 바로 김모상 명의 제보도 있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가족들이 끝까지 파헤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 올해 4월 의사인 윤일병 매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윤일병 몸에 생긴 상처 등을 조사해달라고 이렇게 진정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었는데요. 또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인 외삼촌이 부대 헌병대를 접촉해서 사건을 캐고 친인척들도 인맥을 동원해서 국회의원에게 읍소하는 등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에 나서다 보니 이런 진상규명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군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일보 3면에 여러 사례가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데요. 군내 조사기구가 조사기록부나 초동 수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투명성 있게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유가족들은 군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일어난 사건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내용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쉬쉬하는 군대 때문에 가족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자식을 믿고 맡겨주십시오. 이래놓고는 이런 자식이 싸늘한 시신이 돼서 돌아왔을 때는 쌩까기 급급하는 이런 군에 누가 자녀를 보내고 싶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응답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 군의 현실. 통탄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 군뿐이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진실규명도 길을 쓰고 이렇게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 여당이 전력을 기울여서 막으려 드는 이런 현실에 야당은 변변한 변수가 되지 못하는 이런 현실. 국민들은 윤일병 사건, 세월호 사건을 다르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윤일병 사건으로 돌아와서요. 자, 그렇다면은 이 군 사건, 은폐, 축소, 조작을 밥 먹듯이 하는 이 사건, 군내에 만연한 이런 의문사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오늘 한국일보가 또 한겨레가 각각 3면과 5면에서 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예. 현재 그 군대 내의 각종 자살 및 의문사 사건에 대한 군의 자체 조사 결과에 보내는 유족들의 신뢰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하는데요. 자살 동기조차 설명하지 못하면서 서둘러 결론을 내리며 끼워 맞추기에 급급하는 이런 우리 군. 기본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려고 해도 병역 내에 접근이 어려워서 규명에 난관이 생긴다는 겁니다. 책임을 묻는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데 이걸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명백하게 진상을 가리는 것이 우선이란 겁니다. 그래야 더 많은 대책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겨레를 보면은 독일식 제도인 국방 옴부즈맨 이 제도에 주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독일식 제도인 국방 옴부즈맨은 입법부인 국회에 소속돼서 군대 내의 안전과 인권, 복지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방 옴부즈맨은 연방의회의 보조기관인데요. 의회의 통제와 지시를 따릅니다. 군에 대한 민간의 우위를 지킨다는 점, 이 점이 주목됩니다. 예. 군을 국민이 뽑은 대의 기관의 대표들이 통제한다는 겁니다. 문민 통제를 한다는 거죠. 군을. 국회가 통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로써 병사들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독일에서 이 제도가 보편화된 것은 독일이 1,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였다는 반성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의회에 소속된 만큼 권한도 상당한데요. 국방부 장관과 하위 기관에 대한 정보 요구권 그리고 열람 요구권을 갖고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군이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언제든 군 부대와 참모부, 각종 관청과 시설을 예고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고 없는 부대 방문권은 국방 옴부즈맨 감시 기능의 핵심으로 평가받는데요.
이로써 이 군내 의문사 등 가혹행위 등 여러 가지 군대 내 부조리에 대해서 쉽게 또 실질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지금 독일 의회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 국방 옴부즈맨 도입에 대한 논의는 활발했는데 군의 반대 때문에 이게 좀처럼 국방 옴부즈맨 도입에 진척이 없다는 겁니다. 군대 밖, 그것도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에 자신들을 감시할 기구를 두는 것에 대해서 군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중앙일보 기자 출신 아닙니까? 이 양반한테 국방 옴부즈맨 제도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군에는 군사, 작전 분야 등 비밀이 많다. 성역 없는 오픈을 요구할 경우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일축했다고 합니다. 예. 그 작전을 사망사건 수사하는데 작전을 구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글쎄 말입니다. 은폐 조작하기 위한 작전 아닙니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 동아일보 오면 기사가 재밌네요. 김한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에 만난 모양이죠. 좌절을 극복해야 큰 정치인이 된다. 김한길이 안철수를 이렇게 달랬다고 합니다. 누가 누구를요? 김한길이 안철수를요. 좌절을 극복해야 큰 정치인이 된다. 예. 라는 말을 김한길 대표가 안철수 대표에게 위로하면서 해줬다는 예, 그렇습니다. 예. 차동욱 전 검찰총장과 그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의 관계를 폭로한 가정부였죠. 이모 씨가 TV조선으로부터 인터뷰 대가로 현금 400여만 원과 휴대전화를 제공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기자가 인터뷰 등의 대가로 취재원에게, 그러니까 취재 대상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이거는 뭐 불법은 아니지만은 취재윤리상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일부 언론은 자체 윤리 강령에서 취재를 대가로 한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론계와 학계에서는 언론사가 기사 제공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경우 취재원이 정보를 왜곡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사 입맛에 맞는 그런 제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의. 시작부터 설전이 난무하는데 저희가 선거 전에 항상 이런 그 왜곡된 유포를 하는 행위를 이번만 당한 것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제가 우리 박 대표님 모시고 큰 얘기를 하려고 오늘 사실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아니,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해야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태에서. 확인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오늘 싸우려 나온 거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가 오늘 박영선 대표와 이완구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는 마비가 됩니다. 이렇게 협박하시는 듯한 그런 이야기는 저는 국민들 앞에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협박한 거 없습니다. 저는
원내대표에 취임한 이후에 예의를 갖춰서 정말로 예의를 갖춰서 박영선 대표를 모시고 지금까지 협상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네, 야당을 그런 식으로 국민들 앞에서 대표님 제 말씀을 들어보시죠. 저희를 마치 제 말씀을 들어보셔야지. 그다음에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요. 많이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니 일정 편은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한테 네. 말씀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한 다음에 하시라고요. 네. 대변인인데 선거 바로 전날 경찰 관계자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 유병은 시신이 아니라는 얘기를. 이건 엄청난 얘기죠. 그거는 제 말씀 들은 다음에. 자꾸 말씀하시면 제 말씀 다음에. 녹음 테이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대로. 그러면 여러분 선거 전날 교과서에서 제 말씀 들어본다. 제 말씀 들어본 다음에. 제 요지는 그러니까 제 말씀을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제 얘기를 그게 아니고 주세요. 자꾸 얘기를 다른 데로 끌고 가시는데요. 제 얘기를 기회를 주셔야지. 네. 또 제 자신이 또 사람이니까 뭔가 마음이 아팠어요. 한 주만 쉬면 안 될까 피곤하다. 근데 그걸 언론에 공개를 해버렸어요. 피곤하니까 다음번에 건드리자. 이렇게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저는 미안합니다. 제가 아파서. 따라서 이거 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자 묻잖아요 언론인들. 이게 보여줄 장면이에요. 나는 뭐 화낼 줄 모르는 줄 압니까?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감정적인 얘기를 비공개 감정적이다. 지금 모든 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다 털어놓으니까 마치 새누리당이 무슨 문제가 많은 그런 집단으로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원내대표를 하는 순간까지 국민을 위해서 저는 합니다. 국민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당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80분 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희색이 완연하는데 그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 우리가 아까 좀 격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일어나서 악수의 모습을 좀.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입장 정리가 분명히 있으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 김무성 대표 건데 그만. 괜히 이제 한 말씀 하시는 게 괜히 또 아니요. 가십대라고 하시나? 자, 갑시다. 좀 잘 좀 내줘요. 아까 화내는 거 찍지 마. 1시간 반 비공개 협상 끝에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막판 쟁점은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하느냐 여부였는데 결국 특검법 절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줄 것을 요구했다가 한 발 물러서서 특검 추천권을 달라고 했던 야당이 또 양보한 셈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 특별법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는 가족들을 2번 죽이는 일이다. 좀 잘 좀 내줘야 화내는 거 찍지 마.